명작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들국화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소설가 존 스타인백과 그의 단편작 국화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소설가인 존 스타인백은 캘리포니아주 출생입니다. 집안이 가난하여 농장에서 일하며 학교를 다녔는데 스탠포드 대학 중퇴 후 신문기자, 공사장, 벽돌, 운반공, 별장지기 등의 일을 하면서 작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소설들은 대체로 사회 현실에서 소재를 구했습니다.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 놓은 구조적 모순을 파헤친 작품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설 속의 인물들은 대개 가난한 노동자, 농민이거나 뿌리 없이 떠돌아다니는 건달들입니다. 특히 그의 대표작으로 일컬어지는 분노의 포도는 천재와 자본가에게 농토를 빼앗기고 가혹한 노동과 극심한 가난에 육체적 도덕적으로 붕괴되어가는 농민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소설로 그는 30년대 미국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작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기에 와서는 초기의 치열한 현실의식 대신 포근하고 낙천적인 휴머니즘이 그의 작품 전편에 깔리게 되었습니다. 1962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요. 오늘 낭독해드릴 국화는 역시 그의 단편집 긴 계곡 속에 실려있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건강하고 평균적인 여인과 떠돌이 수선쟁이의 이야기입니다. 냄비를 고치거나 칼을 가는 일 따위를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사내는 일거리를 얻기 위해서 국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자는 잠시 일상성에서 벗어나 또 다른 기쁨을 맛보게 되는데요. 인간에 대한 믿음과 배신의 문제, 일상적인 불행의 문제가 아름다운 미국 농가를 배경으로 시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을 그윽한 향기 풍기는 국화 세계로 초대하겠습니다. 국화, 존 스타인백. 회색 플란넬 천과 같은 겨울의 짙은 안개는 살리나스 골짜기를 하늘로부터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세계로부터 차단하고 있다. 안개는 뚜껑처럼 산 위를 덮어 거대한 골짜기를 마치 하나의 뚜껑 덮인 항아리로 만들었다. 넓은 평지에서는 복식 보습이 땅을 깊이 파헤쳐 보습 나래배인 검은 흙이 금속처럼 빛나고 있었다. 살리나스강 건너편 산 기슭에 있는 한 농장의 누런 그루터기 밭은 차디찬 햇빛을 받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섣달인 지금 그 골짜기엔 햇빛이라곤 없었다. 강가를 따라 우거진 버드나무 숲은 누런 나뭇잎으로 불타고 있다. 정적과 대기의 계절이었다. 공기는 찼지만 가벼운 바람이 서남쪽에서 불어오므로 오래지 않아 비가 한바탕 쏟아질 거라고 농민들은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안개와 비는 함께 오지 않는 법이다. 그러나 강 건너 산 기슭에 있는
헨리 엘렌의 농장에는 할 일이라곤 거의 없었다. 건초는 베어 잔뜩 쌓아두었고 과수원은 도랑을 파놓아서 비만 오면 물을 깊숙이 받아들이게 되어 있었다. 더 높은 산비탈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들은 털이 한껏 자라서 복슬복슬해지고 있었다. 엘라이자 엘렌은 꽃밭에서 일하다 마당 건너편에서 남편 헨리가 신사복을 입은 두 남자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세 사람은 트랙터 차고 옆에 서서 각기 한쪽 발을 소형 포드슨 가장자리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차를 자세히 조사하고 있었다. 엘라이자는 그들을 잠깐 살피고 나서 다시 일을 계속했다. 그녀의 나이는 35이었다. 얼굴은 여인 편이나 몸은 튼튼했으며 두 눈은 샘물과 같이 맑았다. 원예용 작업복을 입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꿋꿋하면서도 믿음직하게 보였다. 남자용 검은 모자를 눈이 덮일 정도로 깊숙이 내려쓰고 농사꾼 신발을 신고 무늬 박은 갱사옷을 걸치고 있었는데 그 옷에는 그녀가 늘 사용하는 전정가위, 이식용 삽, 시, 나이프 등을 넣어두는 큼직한 호주머니가 4개나 달려 있었다. 손에는 두꺼운 가죽 장갑을 끼워 손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녀는 커다란 국화줄기를 조그만 전정가위로 자르며 이따금 트랙터 차고 옆에 서 있는 남자들을 내려다 보았다. 그녀는 정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가위질을 하는데도 정력이 흘러 넘치고 있었다. 그녀의 정력에 비하면 그 국화줄기는 너무나도 작았고 그 일은 너무나도 쉬운 것 같았다. 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칼을 장갑 낀 손등으로 쓸어 올렸다. 그러자 그때 턱에 얼룩이 졌다. 그녀의 뒤쪽에는 창가에까지 빨간 제라늄이 빽빽이 들어찬 하얀 칠을 한 농가가 아담하게 서 있었다. 들창이 깨끗이 닦여 있었고 현관에는 말쑥한 신발 닦개가 깔려 있어서 깔끔하게 잘 청소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조그만 집이었다. 엘라이자는 또 한 번 트랙터 차고 있는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3명의 낯선 남자들이 쿠페형 포드차에 막 타려는 참이었다. 엘라이자는 한쪽 장갑을 벗고 늙은 국화뿌리 둘레에 도단한 새싹 속으로 억센 손가락을 밀어 넣었다. 그리고 빽빽하게 자란 줄기를 헤치며 자세히 살펴보았다. 진딧물도 붙어 있지 않았고 집신벌레도 달팽이도 군뱅이도 없었다. 테리어와 같은 그녀의 날쌘 손가락이 그런 따위 벌레가 날뛰기 전에 벌써 없애버렸던 것이다. 엘라이자는 남편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남편은 소리 없이 가까이 와서 가축이나 개 그리고 닭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쇠줄 울타리 위에 기대고 있었다. 또 꽃밭 가꾸기군. 그는 말했다. 이번에도 탐스러운 국화꽃이 필 것 같은데? 엘라이자는 허리를 펴고 다시 가죽 장갑을 끼웠다. 아무렴요. 내년에는 모두가 탐스럽게 필 거예요. 그녀의 말투와 얼굴에는 다소 뽐내는 기색이 있었다. 당신은 일 재주가 있는가 보지? 헨리는 말했다. 오래 심은 한국화만 해도 지름이 10인치나 되니 말이오. 한번 과수원에 나와서 그만큼 큰 사과가 열리도록 해보구려. 그녀의 두 눈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런 일도 아마 할 수는 있겠죠. 전 날짜부터 일 솜씨가 있으니 말이에요. 친정어머님도 그랬었죠. 무엇이건 땅에다 심기만 하면 길러냈거든요. 그런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정원사의 손을 갖고 있다고 어머님은 늘 자랑하셨죠. 글쎄, 꽃에는 확실히 효력이 있단 말이오. 그는 말했다. 헨리, 아까 당신과 얘기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 참,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건데 깜빡 잊었군. 그 사람들은 서부 식욕회사에서 온 사람들인데 3살 먹은 황소 30피를 팔았지. 내가 요구한 값을 거의 다 받았어. 그거 참 잘 됐군요. 아내는 말했다.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했지. 그는 말을 계속했다. 토요일 오후이기도 하니 살리나스로 내려가 요리집에서 저녁을 먹고 영화 구경이라도 했으면 어떨까 하고. 축하하는 뜻에서 말이요. 그거 좋지요. 그거 참 좋을 거예요. 그녀는 되풀이했다. 헨리는 농담조로 나갔다. 오늘 밤 권투 시합이 있다던데 그것을 보러 가는 게 어떻겠소? 전 싫어요. 그녀는 숨가쁜 듯이 말했다. 전 권투는 싫어요. 좀 놀려본 거지, 엘라이자. 영화 구경이나 합시다. 그런데 지금이 2시지? 그럼 나는 스코티를 데리고 가서 산에서 황소를 몰고 내려오지. 2시간은 걸릴걸? 5시쯤 읍내에 내려가서 코미너스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하도록 합시다. 괜찮겠지? 물론 괜찮아요. 밖에서 식사를 하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럼 됐어. 난 가서 말 2피를 준비해 놓겠어. 저는 그동안에 이 묘목을 충분히 옮겨 놓을 수 있을 것 같군요. 아내는 말했다. 저 아래 헛간 옆에서 남편이 스코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조금 후 황소를 찾으려고 누르스름한 산 허리를 말을 타고 올라가는 2사람이 보였다. 국화 뿌리를 내리기 위해 조그맣고 네모진 묘판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녀는 모종삽으로 몇 번이나 흙을 뒤집어 고르게 해서는 단단해질 때까지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 나서 묘목을 심기 위해 10줄의 고랑을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팠다. 그리고 국화밭으로 되돌아와서 쪼글쪼글한 어린 가지를 뽑아서 그 잎사귀를 가위로 잘 다듬어 얌전하게 쌓아 올렸다. 바퀴가 비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말발굽 소리가 길 저편에서 들려왔다. 엘라이자는 얼굴을 쳐들었다. 강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버드나무와 미루나무가 울창한 둑을 따라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으며 이 길 위를 괴상하게 생긴 마차가 이상하게 끌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낡은 스프링이 달린 마차로 커다란 포장마차 같이 둥그런 휘장을 들이우고 있었다. 밤색의 늙은 말과 회색과 흰색이 반씩 섞인 당나귀가 마차를 끌고 있었다. 수염을 짧게 깎은 커다란 사내가 펄럭이는 포장 속에 자리 잡고 느릿느릿 움직이는 그 2필의 말을 몰고 있었다. 마차 뒷바퀴 사이로 깡마른 잡종 개 1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휘장 위엔 서툰 글씨로 무엇이라 쓰여 있다. 냄비, 솥, 칼, 재초기 수선, 물건 이름이 2줄, 그리고 그 밑에 수선이라는 글자가 보라는 듯이 뚜렷하게 쓰여 있었다. 글자마다 밑으로 검은 페인트가 흘러내려 조그맣고도 뾰족한 검은 점을 이루고 있었다. 엘라이자는 땅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서 마구 흔들리며 다가오는 마차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마차는 지나가 버리지 않았다. 비틀어진 낡은 바퀴를 삐걱거리면서 집 앞의 밭길로 꼬부라져 들어섰다. 깡마른 개 1마리가
마차 바퀴 사이에서 뛰어나와 마차를 앞장서서 달렸다. 즉시 농장의 세퍼드 2마리가 그 개를 향하여 쏜살같이 뛰어나갔다. 이들 3마리의 개들은 꼬리를 빳빳이 세우고 네 다리로 떡 버티고 대사와 같은 위엄을 보이며 서서히 빙빙 돌면서 까다롭게 서로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포장마차는 엘라이자의 쇠줄 울타리에서 멈추었다. 이렇게 되자 그 새로운 개는 중과 부족이라는 것을 느꼈던지 꼬리를 내려뜨리고 목덜미 털을 빳빳이 세운 채 이빨을 드러내고 마차 밑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마차에 앉아있던 사내가 소리를 질렀다. 적에도 싸움을 하면 무섭습니다. 엘라이자는 웃었다. 그런 것 같네요. 보통 며칠에 한 번씩 싸우죠? 사내는 그녀의 웃음을 받아 소리내어 웃었다. 때에 따라선 몇 주일씩 싸움을 하지 않을 때도 있죠. 이렇게 말하고서 뻣뻣한 자세로 차에서 내렸다. 말과 당나귀는 마치 물 안 준 꽃가도 같이 머리를 푹 숙이고 있었다. 엘라이자는 그가 몸집이 매우 큰 사내임을 알았다. 머리칼과 수염은 허옇게 새었지만 늙어 보이지는 않았다. 다 해진 검은 옷은 곳곳이 구겨지고 여기저기 기름이 묻어 있었다. 웃음소리가 그치자 얼굴과 눈에서도 웃음이 사라졌다. 검은 2눈에는 마차꾼이나 뱃사람들의 눈에서 흔히 보듯 수심이 가득했다. 쇠줄 울타리에 올려놓은 그의 못 박인 2손은 갈래갈래 갈라져서 그 금마다 하나의 검은 손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그 손으로 찌그러진 모자를 벗었다. 늘 다니던 길에서 벗어나 옆길로 들어섰는데요, 아주머니. 그는 말했다. 이 흙탕길을 따라가면 강 건너 로스앤젤레스 고속도로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엘라이자는 일어서서 그 투박한 과일을 앞치마 호주머니 속에 밀어넣었다. 글쎄요, 물론 갈 수야 있지만 삥 돌아가야 하는 데다가 강을 건너야 해요. 그런데 그런 말이며 당나귀를 끌고 모래사장을 갈 수 있을까요? 그는 좀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이래봬도 놀라우리만큼 힘이 세지요. 싸움을 할 때나 그렇겠지요. 그녀가 물었다. 그는 2번째 미소를 띄었다. 그럼요. 싸움을 할 때 바로 그렇지요. 엘라이자가 말했다. 살리나스 가도를 되돌아서 거기서 고속도로로 나가시는 것이 시간상 크게 절약이 될 것 같은데요. 그는 굵은 손가락으로 닭장 철사줄을 아래로 잡아당겨 띵 하는 소리를 내었다. 아주머니, 저는 바쁠 것이 없어요. 매년 시애틀과 샌디에고 사이를 내왕하고 있죠. 넉넉히 시간을 잡아서 말이요. 가는 데만도 보통 6달 걸려요. 그저 좋은 날씨만 택해서 가니까요. 엘라이자는 장갑을 벗어 주머니 속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쓰고 있던 남자용 모자의 가장자리 밑창으로 손을 갖다 대고 흩어진 머리칼을 매만졌다. 생활이 멋있어 보이는군요. 그녀는 말했다. 그는 안심하고 울타리 위로 몸을 기댔다. 제 마차에 써놓은 글을 보셨겠지만 저는 냄비를 고치고 칼이나 가위를 갑니다. 무슨 고치실 건 없으신지요? 없는데요. 그런 건 없어요. 그녀는 재빨리 말했다. 그녀의 2눈은 저항의 빛으로 굳어졌다. 가위란 놈이 제일 까다롭지요. 그는 설명했다. 사람들은 갈 줄도 모르면서 함부로 갈다가 끝내는 망치고 말아요. 그러나 전 가는 법을 알지요. 특별히 도구를 갖고 있거든요. 표면이 깔깔한 것인데 특허받은 연장이죠. 아주 쏙 잘 갈린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제 가위도 다 잘 드니까요. 그럼 좋습니다. 냄비는 어떻습니까? 그는 열심히 말을 계속했다. 구부러진 거나 구멍 난 거나 다 새 것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새 것을 사실 필요가 없어요. 댁에서는 그만큼 절약될 겁니다. 없다니까요. 그녀는 잘라 말했다. 당신이 할 만한 일거리란 정말 없어요. 그는 과장하여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다. 목소리마저 마치 애소라도 하는 듯 나지막하게 변했다. 오늘은 일거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러다간 저녁도 굶어야 할 판이에요. 제가 늘 다니던 길에서 벗어나 잘못 들어섰단 말씀이에요. 큰 길에 나서면 시애틀에서 샌디에고로 이르는 사이에서는 절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그분들은 칼 갈 곳이 있으면 제게 시키려고 모아두고 있어요. 제가 일을 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미안하지만 당신께 부탁할 일거리가 없어요. 엘라이자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의 눈은 그녀의 얼굴을 떠나 무엇을 찾는 듯 땅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내 그녀가 일하고 있던 국화밭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저 화초들은 뭐예요, 아주머니? 노기와 반항심이 엘라이자의 얼굴에서 사라졌다. 저건 말이죠? 네, 저건 국화예요. 흰 국화와 노란 국화예요. 저는 해마다 이 근처 어느 누구네 것보다 큰 국화를 심지요. 저건 꽃잎이 길다란 꽃이죠? 물들인 연기를 훅훅 뿜어놓은 것 같은. 그는 물었다. 바로 그래요. 그거 정말 그럴듯한 표현이군요. 익숙해질 때까진 냄새가 좀 고약하죠? 그는 말했다. 쓸쓸하고 좋은 냄새지요. 그녀는 대꾸했다. 조금도 나쁜 냄새가 아니에요. 그의 말투는 재빨리 바뀌었다. 저 자신은 사실 그 냄새를 좋아한답니다. 올해는 10인치나 되는 꽃이 필 거예요. 그녀는 말했다. 그 사내는 아까보다 더욱 바싹 울타리 위로 몸을 기댔다. 아참, 아주머니, 이 길을 좀 더 내려가면 제가 아는 부인이 있는데요. 아주 훌륭한 정원을 가꾸고 있어요. 거의 온갖 꽃이 다 피어 있지만 국화만은 없나 봅디다. 지난번 제가 구리로 밑바닥을 댄 세수대야를 고쳐주었을 때인데요. 그거 참 힘든 일이었지만 제가 근사하게 고쳐드렸죠. 그 부인이 제게 좋은 국화를 보거든 그 씨를 좀 얻어다 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하더군요. 제가 그런 부탁을 받은 일이 있지요. 엘라이자의 눈이 민첩해지며 생기를 띄었다. 그분은 국화를 잘 모르는가 보군요. 국화는 물론 씨를 뿌려 길러내는 수도 있지만 저기 있는 작은 새싹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 훨씬 쉽답니다. 그렇군요. 그는 말했다. 그럼 그분에게 드릴 수는 없겠습니까? 드릴 수 있어요. 엘라이자는 소리를 질렀다. 습기 찬 모래흙에 넣어드릴 테니 그대로 가져가면 될 거예요. 습하게 두면 화분 속에서도 뿌리를 내릴 거예요. 그때 다른 장소에 옮겨 심으면 돼요. 아주머니,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분이 아주 좋아할 겁니다. 아주 훌륭한 국화꽃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름답고 말고요. 그녀의 눈은 빛났다. 구겨진 모자를 벗어 팽개치고 머리를 흔들어 검은 머리를 늘어뜨렸다. 화분에 넣어드릴 테니 곧 가지고 가시면 될 거예요. 마당으로 들어오세요. 사내가 말뚝문으로 들어오는 동안에 엘라이자는 흥분하여 제라늄으로 가장자리를 꾸민 좁은 길을 따라 집 뒤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크고 붉은 화분 하나를 들고 되돌아왔다. 이젠 장담은 쑥 들어갔다. 그녀는 묘판 옆 땅바닥에 꿇어앉아
손가락으로 모래흙을 파헤쳐 번쩍이는 새 화분에다 끌어 넣었다. 그러고 나서 아까 조그맣게 잘라서 쌓아 올린 싹을 집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새싹을 모래흙 속에 밀어넣고 주먹으로 둘레를 다졌다. 사내는 이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가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 잘 기억해 두었다가 그 부인에게 알려드려야 해요. 그녀는 말했다. 네, 그렇게 하죠.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 싹은 약 한 달 지나면 뿌리가 내립니다. 그땐 이것을 옮겨 심어야 하는데 한 자가량 사이를 두고 이처럼 기름진 땅에다 심어야 해요. 알았지요? 그녀는 검은 흙을 한 주먹 쳐들어 그에게 보였다. 그러면 빨리 자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기억하세요. 7월이 되면 땅바닥에서부터 약 8인치가량만 남기고 잘라내야 해요. 꽃이 피기 전에 말이죠? 그는 물었다. 네, 꽃이 피기 전에요. 그녀의 얼굴에는 열중한 나머지 긴장의 빛이 감돌았다. 그러면 쑥쑥 자라날 거예요. 9월 말쯤 되면 봉우리가 나올 거예요. 그녀는 말을 멈추자 당황해하는 것 같이 보였다. 제일 조심해야 할 때는 이 봉우리가 나올 때예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어떻게 설명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엘라이자는 사내의 마음을 살피듯이 그의 눈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았다. 그는 입을 약간 벌리고 있는 것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듯 했다. 그럼 이렇게 말해볼까? 그녀는 말했다. 꽃 심는 손이란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글쎄요, 그런 말은 못 들었는데요, 아주머니. 네, 그 기분만은 말할 수 있겠군요. 필요 없는 봉오리를 따버릴 때 말이지요. 온갖 신경이 손끝에 다 모이지요. 손끝의 움직임만 보면 되는 거예요. 손끝이 저절로 움직이죠. 그것을 육감으로 느낄 수 있어요. 손끝이 봉오리를 자꾸만 따나가지요. 절대로 실수라는 게 없어요. 손끝과 식물이 일체가 된단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손가락과 식물이 말이에요. 그것을 팔 위까지 느낄 수 있어요. 손끝이 잘 알고 있으니 절대로 틀림이 없어요. 육감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만 되면 실수할 리가 없는데 어디 알 것 같아요? 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녀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정열적으로 부풀어 올랐다. 사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수줍은 듯 외면을 했다. 알 것도 같군요. 그는 말했다. 가끔 저 마차 안에서 밤에 엘라이자는 목신 소리로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전 당신같이 살아온 일은 없어도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을 잘 알겠어요. 어두운 밤? 글쎄요. 별은 총총하고 사방이 한없이 고요할 때 그래요. 몸이 자꾸만 하늘 높이 솟아 올라가고 뾰족한 별들이 우리 몸속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 뜨겁고 날카롭고 그리고 뭐라 말할 수 없는 상쾌한 기분. 무릎을 꿇은 채 그녀의 손은 기름 묻은 시커먼 바지를 입은 남자의 다리 쪽으로 뻗어나갔다. 수줍은 손가락이 거의 그의 바지에 닿을 뻔했다. 그러자 손이 땅으로 수그러졌다. 재롱 부리는 강아지처럼 그녀는 몸을 움츠렸다. 그가 말했다. 그거야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근사한 생활이지요. 하지만 저녁거리가 없을 때는 그렇지도 않습니다만. 그러자 그녀는 자리에서 잽싸게 일어섰다. 수줍음이 깃든 표정으로 그녀는 화분을 그에게 내밀어 그의 팔에 가만히 안겨주었다. 자, 이걸 마차 의자에다 갖다 놓으세요. 거기선 지켜볼 수가 있을 테니까요. 혹시 당신에게 시킬 일거리가 있는지 찾아보지요. 그녀는 뒷마당에서 깡통 속을 뒤적거려
낡아 빠지고 찌그러진 알루미늄 소스팬 2개를 찾아냈다.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에게 주었다. 자, 이거나 고쳐줘요. 그의 태도는 일시에 직업적으로 변했다. 신품이나 다름없이 고쳐드리죠. 그는 마차 뒤에다 조그만 모루를 세워놓고는 기름투성이 연장 괴짝에서 조그만 망치를 꺼냈다. 엘라이자는 밭에서 나와 그가 쭈그러진 냄비를 펴고 있는 동안 줄곧 그를 지켜보았다. 그의 인매에는 자신이 넘쳐 흘렀다. 그러나 어려운 부분에 오면 아랫입술을 빨아댔다. 그래, 이 마차 안에서 잠을 자는가요? 엘라이자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아주머니. 비가 억수같이 퍼부어도 저 마차 안에서야 외양간 암소 모양으로 덤덤하지요. 재미있겠는데요? 그녀는 부러운 듯 말했다. 아주 재미있겠어요. 여자들도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오죽 좋을까? 여자들이 할 만한 생활이 못 됩니다. 그녀의 윗입술이 약간 올라가며 이가 드러났다. 어떻게 하시고 함부로 그런 말을 하세요? 그녀는 말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머니, 그는 대꾸했다. 물론 저야 그런 건 모르죠. 자, 여기 냄비를 다 고쳐 놓았어요. 이제 새 것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죠? 50센트면 됩니다. 값은 싸게 받고 일은 잘해 올리는 것이 저희 주의입니다. 그러므로 한길가에선 어디서고 단골 손님들을 만족하게 해드리고 있죠. 엘라이자는 집에서 50센트 은화 한 입을 가져다가 그의 손바닥에 떨어뜨렸다. 그 사이 경쟁자가 생겨 당신을 놀라게 하는지도 몰라요. 저도 과일을 갈 줄 아니 말이에요. 조그만 냄비 찌그러진 것쯤은 두들겨 팰 수 있으니 말이에요. 여자의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요. 그는 망치를 기름 묻은 괴짝에다 도로 넣은 다음 그 작은 모루를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밀어젖혔다. 여자에겐 괴롭고 쓸쓸한 생활일 겁니다.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요. 밤새도록 짐승들이 마차 밑을 기어다니니까요. 그는 당나귀의 하얀 꽁무니에 손을 대어 몸을 안정시키면서 견한 위로 올라탔다. 자리에 앉아 고삐를 잡았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그는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 하겠어요. 살리나스 가두로 돌아 나가겠어요. 조심하세요.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그곳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잊지 말고 모래에 물을 줘요. 모래흙이요? 아주머니, 모래흙? 네, 잘 알아요. 국화의 모래 말이죠. 네, 그렇게 하지요. 그는 쯧쯧하고 혀를 찼다. 말들은 기분이 좋은지 목사리를 끌었다. 잡종개는 뒷바퀴 사이의 제 위치로 돌아갔다. 마차는 방향을 돌려 아까 들어왔던 길로 나가 오던 길과는 반대쪽으로 강을 따라 느릿느릿 되돌아갔다. 엘라이자는 울타리 앞에 서서 천천히 미끄러져 나가는 마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깨를 쭉 펴고 머리를 뒤로 젖히고는 눈을 반쯤 감은 채 바라보았다. 그러자 마차를 둘러싼 전경이 희미하게 눈에 떠올랐다. 잘 가요, 잘 가요. 입술은 이 같은 말의 모양을 이루며 힘없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저 길을 가면 행복이 있을 거야. 그곳엔 광명이 있을 거야. 그녀는 이같이 속삭이다가 자기의 소리에 깜짝 놀랐다. 그런 생각을 쫓아버리고 누가 듣진 않았나 하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개들만이 듣고 있을 뿐이었다. 개들은 먼지 속에서 자다가 머리를 쳐들어 주인을 보았으나 이내 턱을 쭉 펴고 잠들어 버렸다. 엘라이자는 돌아서서
재빨리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부엌에 들어가 난로 뒤로 손을 뻗쳐 물통을 만졌다. 낮에 취사할 때의 열 때문에 더운 물이 가득했다. 목욕실에 들어가 더러워진 옷을 벗어서 한 구석에 집어 던졌다. 그러고 나서 조그만 경석으로 몸을 문질렀다. 종아리와 넓적다리, 허리와 가슴, 그리고 팔뚝, 이렇게 피부가 긁혀서 빨갛게 될 때까지 싹싹 문질렀다. 몸을 닦고 침실의 채경 앞에 서서 자기 몸을 여기저기 살펴보았다. 돌아서서 어깨너머로 자기의 뒷모습을 보았다. 조금 있다가 그녀는 천천히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다.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새 옷을 입고 제일 좋은 양말을 신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드레스를 걸쳤다. 공들여 머리를 빗고 눈썹을 그리고 연지를 찍었다. 아직 화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발굽 소리와 함께 헨리와 그의 일꾼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붉은 황소떼를 가축 우리로 몰아넣고 있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를 듣고 헨리가 들어오는데 대비했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현관을 울렸다. 엘라이자, 어디 있어? 그는 아내를 부르면서 집으로 들어왔다. 저 방에서 옷을 입고 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더운 물이 있으니 빨리 목욕을 하세요. 늦기 전에. 그가 물통에서 물을 튀기는 소리가 들려올 때 엘라이자는 남편의 검은 양복을 침대 위에 내놓고 셔츠와 양말 그리고 넥타이를 그 옆에 나란히 놓았다. 침대 옆 마룻바닥에다 닦아 윤이 나는 그의 구두를 놓았다. 그러고 나서 현관으로 나가 시치미를 떼고 새침하게 앉아 있었다. 강둑 쪽을 바라보니 줄지어 늘어선 버드나무는 서리 맞은 잎 때문에 아직도 누렇게 보였다. 그러나 짙은 회색빛 안개 아래에서는 마치 가느다란 햇살같이 보였다. 이것만이 이 회색의 오후에 볼 수 있는 유일한 빛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눈조차 깜박거리지 않았다. 헨리가 넥타이를 조끼 아래로 밀어 넣으며 문을 거세게 닫고 밖으로 나왔다. 엘라이자는 몸이 굳어지면서 얼굴에 긴장의 빛이 감돌았다. 헨리는 갑자기 발을 멈추고 아내를 쳐다보았다. 이야, 엘라이자 아주 멋있는데? 멋이 있다고요? 멋이라니 무슨 뜻이죠? 헨리는 머뭇거렸다. 뭐라고 말해야 좋을까? 글쎄, 당신이 달라 보인단 말이지. 힘차고 행복하게 보인단 뜻이지. 제가 힘차다고요? 그럼요, 튼튼하지 않고요. 하지만 힘차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는 당황했다. 당신은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게로군. 그는 어처구니 없다는 투로 말했다. 그건 말장난이야. 내 말은 당신이 무릎 위에서 송아지를 부러뜨릴 만큼 힘차 보이고 그놈을 수박같이 먹어버릴 수 있을 만큼 행복해 보인단 말이야. 잠깐 동안 그녀는 긴장을 풀었다. 여보,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전 힘차요. 제가 힘차다는 걸 여태까지 몰랐지만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헨리는 트랙터 차고 쪽으로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 눈을 그녀에게로 다시 돌렸을 땐 언제나 다름없는 그녀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다. 내가 차를 가지고 올 테니 시동을 걸고 있는 동안 외투를 입고 나오면 될 거요. 엘라이자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문 앞까지 차를 몰고 나와서 시동을 걸고 있는 소리를 듣고서도
시간을 끌며 모자를 썼다. 모자의 이곳을 잡아당기고 저곳을 눌렀다. 헨리가 시동을 껐을 때 그녀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왔다. 조그만 차는 강가 흙탕길을 뛰며 달렸다. 새는 날아 도망치고 토끼는 숲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두 마리의 학이 무겁게 날개를 푸드덕치며 버드나무를 넘어 강가로 내려가 앉았다. 길 앞쪽 저 멀리서 엘라이자는 검은 점을 발견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녀는 이내 알았다. 차가 그곳을 지나갈 때 그것을 보지 않으려 했으나 눈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슬프게 혼자 중얼거렸다. 그 꽃을 길에서 멀리 던져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 좀 대단한 수고도 아니었을 텐데. 그렇지만 화분만은 가진 게지. 화분을 가지고 가려다 보니 새싹을 길바닥 멀리 던져버리지 못했나 보지. 차가 구비를 돌아서자 앞에 아까 그 포장마차가 가는 것이 보였다. 차가 마차 옆을 지나갈 때 그녀는 남편 쪽으로 몸을 돌려 휘장친 조그만 마차와 묘하게 짝지운 두 필의 말을 보지 않으려 했다. 차는 곧 옆을 지나갔다. 엘라이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엔진 소리에도 들리게 큰 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에는 유쾌할 거예요.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또 기분이 달라졌군. 헨리는 불평하듯 말했다. 그는 핸들에서 한 손을 떼더니 아내의 무릎을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부턴 자주 나와서 저녁 식사를 해야겠어. 그 편이 우리 두 사람에게는 좋겠지. 농장 생활은 힘이 드니까. 헨리 하고 그녀는 불렀다. 식사 때 술 좀 마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 마실 수 있고 말고. 그거 아주 잘 되었는데. 그녀는 잠시 동안 가만히 있다가 말했다. 여보, 저 권투시합 말이에요. 서로 막 때리고 하나요? 그럴 때도 있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지. 드물지. 왜? 글쎄, 코가 부러진다는 둥, 피가 가슴팍을 흐른다는 둥, 책에서 읽은 일이 있어서 그래요. 권투용 장갑이 피에 젖어 묵직해진다고도 쓰여 있더군요. 그는 그녀 쪽으로 돌아앉았다. 엘라이자, 어떻게 된 거야? 언제 그런 책을 읽었어? 그는 차를 오른편으로 돌려서 살리나스 강 다리를 건넜다. 여자들도 권투 시합을 보러 가나요? 하고 그녀는 물었다. 그럼 가고 말고. 엘라이자, 왜 그래? 정말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요? 좋아할 것 같지도 않지만 정말 가고 싶다면야 데리고 가지. 그녀는 자리에 맥없이 기대고 있었다. 천만에요. 전 가기 싫어요. 정말 가기 싫어요. 그녀는 그로부터 얼굴을 돌렸다. 포도주나 마시면 충분해요. 그것으로 족하지요, 뭐. 그녀는 외투깃을 올려 갸날프게 마치 늙은 할머니와도 같이 울고 있는 모습을 그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했다. 네, 이것으로 존 스타인백의 국화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셨는지요?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